진단함을? 78세 재벌 2세 강호준 회장은 얼마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수가 줄고 평소엔 깔끔하던 성격도 흐려져 가족들은 다들 걱정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며느리 윤소라였죠. 소라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호준이 있는 2층 안방에 올라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이불을 정리하더니 침대 위에 호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들리시죠? 모르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얼마 못 버티실 텐데. 그 말투는 며느리의 목소리라기보단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무섭기까지 했죠. 그러고는 침대 옆 협탁에 작은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치매라는 걸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그 말과 함께 소라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간병인 아저씨, 이 방으로 좀 와주세요. 아버님이 또 침대에서 소변 보셨어요. 간병인이 방에 들어오자 소라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치매라서. 그러고는 아버지가 대답 못하자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버겁다. 한 달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는데. 간병인이 놀라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님, 그런 말은 좀. 그런 말이 어때서요? 현실인데. 우리도 삶이 있고 애 키우고 집 대출도 남았는데 여기저기 돈만 잡아먹는 분을 얼마나 더 모시라는 건데요? 호주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만은 또렷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주는 몰래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사실 그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 저하입니다. 초기 치매와 비슷해 보여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호주는 일부러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산 때문에 내 옆에서 연극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호주는 1947년생으로 한국 전쟁 직후의 혼란기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태식은 일제강점기 말 일본에서 섬유 기술을 배워온 사람이었고 해방 후 부산에서 작은 직물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지만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죠. 1950년대 후반 미군 부대에 군복감을 납품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아버지 밑에서 경영을 배우며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호주는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아내 박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성실한 여성이었고 1982년에 결혼했죠. 장남 강민수가 차남 강민호가 태어났습니다. 2010년 아내 영숙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호주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호주는 장남 민수에게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민수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2015년 중국 공장 확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공장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2016년 민수는 윤소라와 결혼했습니다. 소라는 강남에서 자란 전형적인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패션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았고 회사 부채는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던 2023년 초 호준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약속을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을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라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죠. 이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야겠네요.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호주는 그때 소라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라 마치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진단 후 2주가 지났을 때 호주는 혼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은 결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회복됩니다. 호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볼까? 최근 민수와 소라의 행동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진단 결과를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게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주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호주는 1980년대에 사용하던 소니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중요한 회의를 녹음하던 물건이었죠. 호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이 녹음기를 침실 협탁 서랍 안에 숨겨놓고 녹음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직후 소라가 호준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호준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소라는 침대 곁에 서서 한동안 호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정말 치매가 맞는 걸까? 아니면 연기하는 건 아닐까? 호준은 깜짝 놀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휴,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어.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응, 시아버님 치매 확실한 것 같아. 의사가 그랬대.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유원장이랑 재산 정리 말이야. 호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이 강남구 대치동인데 시세가 70억은 할걸? 거기다 회사 주식이 있고 예금도 상당하대. 우리 남편이 장남이니까 최소 절반은 받아야지. 그래야 회사 빚도 갚고 우리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어. 통화가 끝나고 소라는 방을 나갔습니다. 호주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역시 그랬구나. 그날 이후 호주는 더욱 철저하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잊어버린 척하고 화장실 위치를 헷갈리고 손자 이름을 계속 틀리게 불렀습니다. 소라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소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이러신데 우리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왜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민호 씨는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가정을 꾸린 사람은 생각할 게 많아요. 조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형님 회사는 어떻게 살릴 건데요? 호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척하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소라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소라는 호준의 방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준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소라는 결국 호준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핸드폰으로 통장 계좌번호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감도장을 자기 핸드백에 넣었죠. 그날 오후 소라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이었죠. 시아버님이 치매이신데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해서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시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진단서 여기 있고요. 인감도장도 가져왔어요. 소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동정심이 생겼는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기예금 1,200만 원이 해지됐고 그 돈은 소라가 만든 새 통장으로 이체됐습니다. 호주는 그날 저녁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하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소라는 더 큰 일을 벌였습니다. 구청에 방문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호준의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과장했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덕분에 호준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호준의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소라가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전화 통화 내용, 간병인에게 하는 말까지 모두 기록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호준은 일부러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 것입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호준은 계단 첫 번째 층계에서 미끄러지는 척 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큰 소동이 벌어졌죠. 그때 소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신 것뿐이에요. 치매 환자들이 원래 이래요. 병원 가봤자 또 입원하라고 할 텐데 그럼 비용만 더 들어요. 오빠, 제 말 들어요. 괜히 병원 갔다가 큰 병 생기는 수도 있어요. 집에서 안정적으로 모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침실로 돌아왔고 소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회사 긴급 전화가 와서 서재로 갔고 민호는 퇴근했죠. 방에 단둘이 남자 소라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호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리시죠? 알아요, 전부 다.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고 계신 거. 호준은 깜짝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장기요양 등급도 받았고 아버님 통장에서 돈도 빼놨고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이제 유언장만 받아내면 돼요. 소라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양식이었죠. 이거요. 내일 아침 일찍 사인받을 거예요. 아버님이 멀쩡하시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치매 환자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거든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호주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호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호준은 몰래 차남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집에 와라. 형이랑 같이. 그리고 핸드폰 녹음 준비해라. 설명은 나중에 할게. 내 말만 믿고 와라. 8시 정각에.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호준의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어제 그 유언장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박복도에 민수와 민호가 숨어서 핸드폰 녹음을 켜놓고 있다는 것을. 소라는 침대에 앉아 호준을 깨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셔야 해요. 호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소라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이 집과 회사 주식, 그리고 예금을 장남 강민수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유언장이에요. 아버님 재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냥 사인하세요. 소라는 호준의 손을 잡고 억지로 펜을 쥐게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준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사인해야겠지. 내가 치매 환자니까.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날카로웠죠. 아버님, 지금 윤소라 씨,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기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하더군요.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고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부 녹음했습니다, 아버지. 소라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님, 치매 아니셨어요?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비밀로 한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주는 협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테이프가 가득 쌓여 있었죠. 여기 전부 다 들어있어. 당신이 내 방에서 한 말, 전화 통화 내용, 은행에서 한 일, 구청에서 한 거짓말까지 전부. 민수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소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죠. 호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소라 씨, 당신은 내 통장에서 12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고 장기요양 등급을 허위로 신청했으며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소. 이건 명백한 범죄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나? 남편 회사가 어렵다고 시아버지 재산을 훔치고 거짓말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유언장을 위조하려 하는 게 가족이 하는 일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소라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소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 보기 힘들었어. 빚쟁이들이 전화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내 아버지를 이렇게 대한 거야? 돌아가시길 기다린 거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 회사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건 형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이건 범죄예요. 호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소라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건 다 우리를 위해서. 됐어.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아버지, 형사고소하십시오. 제 아내가 한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간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라의 친정 부모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변호사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소라는 형사고소는 면했지만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빼낸 돈은 전부 돌려줘야 했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소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소라 씨, 당신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부정하게 인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부친 강민수에게,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재산분할은 없음. 3개월 후 소라는 친정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한때는 강남 대치동 70억짜리 집에서 살던 재벌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서 홀로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쳤죠. 거기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수와 행복해 보이는 자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소라의 뺨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신뢰를,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강호주는 그 사건 이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유언장을 작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민수와 민호, 그리고 간병인 박영철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제 진짜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아니다. 내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재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호주는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이 집과 땅은 간병인 박영철 선생에게 준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영철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박 선생, 지난 6개월간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소. 내가 치매인 줄 알았을 때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내 옆에서 묵묵히 일했소. 소라처럼 내 재산을 노리지도 않았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소. 박영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요. 그게 당연하지 않더군. 피를 나눈 며느리도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은 했소. 그래서 이 집은 당신 것이요. 호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너에게는 회사 주식 60%와 현금 30억을 준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읽어라. 아빠가 준 돈으로 회사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라. 민호야, 너에게는 역삼동 빌딩과 현금 20억을 준다. 임대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손주들 서연이와 서준이에게는 각각 교육신탁 10억씩을 만들어뒀다. 20살 되면 쓸 수 있도록.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잘못이 없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나도 3개월이나 걸렸으니까. 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더군. 박 선생이 오히려 소라보다 더 가족 같았어. 그날 밤 호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1982년 결혼식 사진, 1983년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찍은 가족사진, 2010년 영숙이 마지막으로 웃던 사진. 영숙아, 보고 싶구나.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텐데. 호주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회사 빚을 갚고 사업을 재정비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민호는 IT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냈고
결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대치동 집에서 조용히 살며 가끔 호준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호준이 정말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호준 옆에는 민수와 민호 그리고 박영철이 있었습니다. 호준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아껴야 해요. 아니다. 할 말이 있어. 민수야, 너 잘하고 있다. 회사 많이 좋아졌더구나. 민호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났다며? 결혼 축하한다. 박 선생, 집 잘 지켜줘서 고맙소. 영숙이가 가꾸던 정원 잘 돌봐주시오. 호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갈게. 기다렸지?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오후 3시 22분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전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업계 인사들, 그리고 의외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소라였죠. 소라는 멀리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소라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소라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서준아. 엄마, 왜 안 왔어? 보고 싶었어?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소라야. 민수 씨,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소라에게 전해달라고. 무슨?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기회를 줘라 라고 하셨어. 소라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했던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면회는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 소라는 영정 앞으로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박영철은 대치동 집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원에는 영숙이 심었던 코스모스가 만발했죠. 회장님 잘 가셨습니까? 이 집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때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소라였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버님 영정에 절 좀 올려도 될까요? 박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라는 거실 제단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가족의 의미가 뭔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박영철이 차를 내왔습니다.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소라 씨 회장님이 남기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사람은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용기다 라고 하셨어요.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라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컵라면이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해먹기로 했죠. 작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1년 후 소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소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우리 며느리도 너처럼 착했으면 좋겠네. 소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조금은 달라졌죠? 3년 후 소라는 대치동 집을 찾았습니다. 박영철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소라 씨,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오늘 서연이 생일이어서 아이들이랑 여기서 저녁 먹어도 될까요? 민수 씨도 온대요. 그럼요. 제가 준비하죠. 그날 저녁 대치동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케이크 초를 불고 민수와 소라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박영철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케이크 좀 놓을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호준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소라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소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어. 엄마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단다. 뭔데요? 사람의 마음이야. 돈보다 명예보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럼 정말 좋은 분이셨지. 소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서연이와 서준이는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아버님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요. 대치동 집 정원에는 매년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어났습니다. 영숙이 심었던 그 꽃은 박영철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계속 이어졌죠. 어느 가을날 저녁 박영철은 정원에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보이십니까? 모두들 잘 살고 있습니다. 윤소라 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 씨 회사도 잘 되고 민호 씨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강호준이 3개월 동안 치매 환자를 연기하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누가 재산을 노리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 신뢰,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강호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